했던 거를 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태 했던 게 무지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게 답니다. 이 뼈다구에다가 살점을 붙여 나가다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더 이상 붙이게 되면 힘들다 그러면 거기 딱 끊으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시험 보러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먼저 개발 및 마케팅론 해갖고 자, 이 민간 개발은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자가 사업 시행이라든가 자금 조달, 이익 모두 토지 소유자가 도맡아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무래도 위험 같은 게 클 수밖에 없네요. 이익은 다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디벨롭먼트하고 동업한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공사비를 나중에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형태가 있고 지분에 따라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공사비를 얘는요,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건물을 나눠 갖는 형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각자 투입된 자본에 비례해서 건물을 나눠 갖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 하면 토지 신탁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요, 신탁회사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면 신탁회사가 그 이전받은 땅 있죠? 여기다가 자기가 직접 건물도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건물도 짓고 분양이나 임대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신탁회사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사업도 기획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 지을지, 그리고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요,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자,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둘 다 개발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수수료 있죠?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수수료 있죠? 요걸 취득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기타의 방식 중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기술 보완 등 법인 간에 서로 여러 사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냥 컨소시엄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컨소시엄 방식.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요, 이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투자자 모집형 해줍니다. 그 차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인데 어제나 구차지 방식은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비싸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립니다. 권리금.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는요, 차지권부로 분양하는 겁니다. 차지권이요,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걸요, 차지권부 분양한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거지만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겁니다. 이렇게. 자, 제대로 아까 요건 제대로 했는데 이게 자꾸 막 틀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요, 일종의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줄 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동사업의 형태로 건축 기간 동안에 얘들도 소유자도 학비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지료 형태로 이익을 미리 배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을 미리 배당한다. 차지료입니다. 임대료, 차지료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빌린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시세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민간 개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워되죠? 지주 공동사업은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자 유치 사업은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먼저 초등학교 같은 거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지어주면 일단 민간이 건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하면요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료의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런 걸요 BTL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건설하죠. 그 다음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톨비 받아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운용해가면서 운영해도 상관없고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 뭐라고요? 오퍼레이트 해갖고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BO 방식은요. 도로 같은 게 뭐 무슨 소유권이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누가 소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민간이 도로를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자체 소유한다. 자체 소유한다는 얘기는 소유권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도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어운해주면. 그리고 운용도 같이 하라는 얘기죠. 운용도 해라 이렇게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BO 방식 해줍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정부에서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임대료 먼저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민간 건설업자한테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한 30여 년도에 걸쳐서 먼저 운영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BOT 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이 개발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고 자 이번에는 개발의 여러 가지 과정, 단계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발의 단계는요. 구전, 부실, 근검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전, 자, 요거는, 아이고, 여기 좀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틀어지지. 제 거는 안 틀어져 있는데, 요거 안 틀어져 있습니다. 나올 때 틀어져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다집니다.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 이제 개발하려고 작정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금융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전, 부실, 근검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먼저, 구상 단계는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다 내가 오피스텔 지어서 돈 좀 벌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금도 조달 능력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 분석을요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계략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계략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를 전실행 가능성 혹은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그리고 부지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가능성 분석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게 숨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 분석은요, 이 채택 가능성만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적, 기술적 측면을 따져서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 경제성 분석에서 최종 결정한다. 해줍니다.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숫자를 동원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는요, 돈을 빌리는 단계, 그다음 건설 단계는요, 건물을 올린 단계 있죠. 자기가 직접 건설할 수 있고, 건설업자한테 맡길 수 있죠. 도급 단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단계는요,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됩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부지 구입 단계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요거를 사이사이 집어넣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래서, 맨 끝에다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단계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이렇게 실행 가능성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결정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상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걸요,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입니다.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자, 요거, 자, 이렇게 이제 삐딱삐딱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원래는 요거, 여기 안 삐딱합니다.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 분석.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성 분석이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동원하는 단계, 이걸요. 자, 경제성 분석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당성 분석이다. 타당성 분석이다.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시성 타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뭔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다. 이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요거는 시장 분석이다. 해줍니다. 시장 분석. 요거는요, 시장성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뭔 분석이라고요? 투자 분석이다. 그래서 일단은 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시성 어떻다고요? 타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를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 그 시장 분석은요,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이 시장에서의 매매 혹은 수요 혹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라든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라면, 시장성 분석은요, 개발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있죠? 요걸 파악하는 거를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때 시장성 분석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있는데, 흡수율 분석은요, 현재까지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요, 요거는 주로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 여부를 파악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에서 NPV법이라든가 IRR법, 수년제 가치법, 수익 내부 수익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되셨죠? 삐딱삐딱. 요건 안 그런데 왜 그러지? 이상하게 튀어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발에 따라서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개발에 따른 위험은 크게 워포더라는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법적 위험, 그 다음에요, 비용 위험, 시장 위험 이렇게 구분하는데, 법적 위험은요,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법적 죄송합니다. 이런 위험. 그 다음 비용 위험은요, 건설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 관련돼요?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 나머지는요, 자, 요거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를 다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가격이 이 재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이자율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나머지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자, 요거는 먼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이용 계획이요,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있죠.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주 공법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 이런 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이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전 시간에 안 그러더니 삐딱삐딱해지지?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개발과 관련돼서 자, 우리 재개발 방식이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노후화됐는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시설하는 거 있죠? 이걸 철거 재개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자체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첨가하거나 개선하는 형태 있죠? 리모델링 형태로 재개발하는 거를요, 개량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 건물 자체는 멀쩡한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놈만 교체할 수 있네요.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하는 거를요,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고, 자, 개량 재개발, 그 다음 뭐라고요? 수복 재개발, 그 다음 보존 재개발은요, 미리미리 예방 조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보존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 마지막으로요, 관계 마케팅 교분되어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이거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공급자. 자, 기업들마다 이 마케팅 부서가 있죠. 얘들이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 이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팔을 건가 작전을 잘 짜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STP 전략과 사피 믹스 전략, 사피 뭐 믹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전부 다 영어 앞자리를 딴 겁니다. 영어 앞자리를 따서 STP에는 맨 먼저 요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시장을 여러 가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할 수 있네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건설업자들이 지역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규모에 따라, 질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될 것은요,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분된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이라든가 자본력이 붙였을 때 이 시장에 치고 들어가 돈이 될 거라는 얘기죠. 요거를 선정하는 거를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입니다.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한다. 이걸요, 타겟 마켓이라는 겁니다. 선정입니다. 선정. 그러면 요 시장을 목표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아파트 짓게 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뭔가를 차이를 두겠다. 이걸요, 포지셔닝. 여기서 포지션은요, 다른 기업하고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이를 줄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차별화 전략이다.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차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피 믹스 전략입니다. 네 가지 P 입장에서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사피 믹스 전략이다. 맨 먼저 플레이스 하면요, 유통 경로 전략을 얘기합니다. 유통 경로를 어떤 형태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을 건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팔 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부분을요, 입지 선정 전략,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으니까 하나하나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특정 입지를 정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입지 선정 전략이 됩니다. 프로덕이라는 것은 제품을 얘기합니다. 제품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를 줄 것인가, 이걸요, 제품 전략이다. 그 다음에 플라이스 하면요, 가격을 얘기합니다. 가격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줄 것인가, 이걸요, 플라이스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격 전략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하면요, 판매 촉진을 얘기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알릴 것인가. 자, 경품도 많이 제공하고 그러면 쉽게 알릴 수도 있죠.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적당히 정략을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사피 믹스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이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인데,
요거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이걸 아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다. 그래서 맨 먼저 attention 하면요, 뭐 주목한다, 혹은요 주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 주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당기면서 옷을 보더니 어떤 옷에 가서 막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고 뭐 만져거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 옷에 흥미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흥미. 이걸 인터레스트 해줍니다. 인터레스트. 그러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 옷을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욕망. 자, 이걸 디자이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카드 꺼내는 거 있죠. 이걸 액션에서 행동에 돌입한다 이렇게 합니다. 행동에 돌입하는 단계. 자, 카드 꺼내는 거 이걸요, 행동에 돌입한다. 이걸요, 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적절히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전략 구사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은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요, 당사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지속적. 자, 팔고 나서도 계속 관심도 가져주고 대화도 좀 나누고 가끔 이제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 이 브랜드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 브랜드에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브랜드에 충성을 다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좋다고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고 댓글에 막 써요 안 써요? 인터넷 막 도배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인터넷 안 본 사람, 댓글 안 본 사람, 에이 아파트 구입하는데 거기 회사 들어가서 이거 안 본 사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영화 봅니다. 댓글 별로 안 좋게 되면 바로 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거를 이 관계 마케팅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너무 일찍 끝났네요. 자, 어떻게 너무 끝나야 될라나?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자, 이 감정평가론 요거 할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